1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강은 일단 재무회계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끝나면 원가관리 회계 또 다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챕터 1의 파트 1의 재무회계에서 챕터 1은 재무회계와 이론해서 말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재무보고와 국제 회계 기준. 1번 회계의 정의와 구분. 첫 번째 밑줄 그을게요. 정보 이용자. 포라고 적어주실래요? 이 앞에 정보 이용자를 위함이다 라는 거고, 좀 가셔서요. 의사결정 밑줄, 의사결정. 또 좀 더 가시다가 기업 실체, 그리고 유용한 정보, 그 다음 줄에 전달. 이게 회계의 정의예요. 회계의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 어떻게? 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건 Y에 해당하겠죠. 이들로 하여금,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 의사결정은 어떤 거냐면은 투자 혹은 대출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는 누가 하죠? 투자의 개념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아이가 생기고요.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주식 증서를 그 투자자에게 발급을 해줘요. 이게 투자의 개념. 그래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는 주주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출은 보통 은행이 해주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출해줄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그 기업이 얼마나 유동성이라든지 지급 능력이 좋은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출은 은행이 그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체킹을 하게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지 말지 혹은 대출을 할지 말지를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 재무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재무회계 첫 번째 줄에서요, 쭉 가시다가 for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함이라는 거고, 또 밑줄 계속 그으실게요. 이 외부 이용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투자자 및 채권자 밑줄, 투자자 및 채권자. 아까 투자자는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아까 은행을 말하는 겁니다. 채가 빚의 자예요. 빚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은행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여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있죠? 재무제표 밑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 밑줄. 그리고 이 재무제표는 이걸 의미합니다. 보고수단. 아까 은행이든 그 투자자들이든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 그러려면 그 보고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보고수단이 이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와 관련된 이 제자는요, 여러 가지란 의미예요. 재군들 이럴 때 할 때 그 제자인데,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다라는, 일단 그 정도 감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과거 정보를 전달. 이 아이들은 재무회계를 통해서 집계되는 내용들은요, 과거 정보예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보를 회계적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차변 대변에 회계 처리해 놓으면 일자별 건별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여져요. 보통 회계 기간은 1년이니까 그 1년 동안에 회계적 사건을 모아서 궁극적인 재무제표라는 아이를 만들어서 우리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경영 성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를 한다. 자, 그 다음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앞에다가는 원가 관리회계, 앞에 이거만 좀 적어 놓으실게요.
관리 회계는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그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배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대표적으로 경영자, 또 부서장 이런 분들, 이분들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 이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다. 그 두 번째 점에서는 쭉 가시다가요, 주관적인 추정과 판단 포함, 주관적인 추정 그리고 판단을 포함. 일단 원가관리 회계라고 해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재무제 회계상의 자료를 갖고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런 추정이 뭐냐면 우리의 예상 매출액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상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관리 회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혹은 그 회사 내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뭐 PPT든 엑셀이든 해서 내부용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서장 회의 때 들어가든 CEO가 한번 그 내용 좀 보자 해서 갖고 와보라고 하면은 볼 수 있든 그런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원가관리 회계 자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점, 관리 회계를 위해서는 원가 계산 정보가 필요. 이를 원가 회계 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점이죠. 특정한 보고 양식. 특정한 보고 양식이요? 없어요. 특정한 보고 양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가셔갖고,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미래 정보 다 포함한다. 예, 과거 정보 기반의 재무제표도 활용하고, 현 시점에 뭐 매출 현황이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미래는 어떤 식으로 될까라고 예측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리 회계. 그 다음, 세무회계. 첫 번째 점, 과세관청 밑줄. 과세관청 밑줄. 여기는 대표적으로 국세청이에요. 국세청이고, 여기는 과세소득 산정. 과세소득 산정.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맨 끝에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조정. 이걸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텍스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세무조정, 그래서 가세소득을 산출. 기본적으로 세무회계는 회계 앞에 세무란 단어가 붙였다는 거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세금 정산을 위한, 세금을 얼마 내면 되지 않은 세금 계산을 위한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과세관청이 되겠죠. 그리고 세무회계는 뭐 아까 밑줄 그은 거 외에 두 번째 점에서 세무회계 목적에 별도 정보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또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보셨던 재무회계를 바탕으로 세무회계상 얼마의 법인세를 내야 될지를 산출하게 돼요. 재무회계상 구해지는 게 단기 순이익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얼마 벌어서 얼마 썼냐는 거예요. 그 얼마 벌었는지는 수익이고 얼마 썼는지는 비용인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의 개념이 나오겠죠. 그럼 이익에다 곱하기 세율을 해서 법인세 내면 딱 좋겠는데 그 이 이익의 관점이 이건 재무회계상 관점이란 말이에요. 재무회계상 관점을 세무회계상 관점으로 돌리는 행위가 필요해요. 이건 나중에 또 재경관에서 세무회계 파트 쪽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만 재무회계사의 관점, 세무회계상의 관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에서는 지금이 매출이라고 해서 인식을 했는데 세무회계에서는 지금은 매출을 인식할 때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잡았는데 세무회계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비용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의 디퍼런스, 차이가 생기겠죠? 이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란 아이예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법인세가 얼마 나올지를 산출하게 돼요. 이게 세무회계라는 아이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 재무회계와 재무보고. 두 번째 점에서요. 그건 패스하고 세 번째 점에서 재무제표 중간쯤에 있죠. 재무제표. 이 아이가 있고 여기에는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5번 주석까지 총 5가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는 BS라고 부를 거고요. BS.
포괄 손익계산서는요, 제가 IS라고 부를게요. 네. 밸런스 시트의 줄임말이고 예전 표현이긴 한데 어차피 의미 전달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BS라고 제가 부를 거고, 포괄 손익계산서는 IS라고 부를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줄임말. 수익이 어떤지 비용이 어떤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 밑줄.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지금 참고로 국제 회계 기준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계관리 2급 또 회계관리 1급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인 로직은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손익계산서 앞에 국제 회계 기준에는 포괄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포괄이니까 좀 뭔가 어나더 개념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 여기에는 단기 손익 플러스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져요. 포괄 손익계산서. 기타 포괄 손익은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얘는 자본으로 분류가 되는 애이기 때문에 성격상. 그래서 BS, 자본은 어디에 들어가죠? 참고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재무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자본에 속하는 아이가 기타 포괄 손익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통 재무상태표에 등장해요. 근데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이름 하에 기타 포괄 손익을, 얘는 언제가 또 약간 손익 같은 느낌도 있으니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름 붙이고 단기 손익 밑에다 또 기타 포괄 손익도 같이 써서 정보를 제공하면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포괄이라는 이름 붙여서 플러스 알파 기타 포괄 손익을 좀 기재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럼 반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손익계산서,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부르고, 여기에서는 그냥 단기 손익만 기재되고 있어요. 단기 손익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총 5가지가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해 보시고, 자, 재무보고의 목적은 해서 두 번째 점에서요. 중간쯤에 재무제표는 기타 정보 있죠? 재무제표는 그 다음 줄에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통 분모적인 것만 쏙쏙 뽑아서 만드는 거지 특정 그룹을 위해서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세 번째 점에 좀 가시다가 중간쯤에 공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 공통 좀 더 가셔서 정보 제공.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거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일반의 반대는 특별히 있겠죠. 특별 목적이 아니고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를 한다라고 그 개념 잡아두시고, 그리고 문제 체킹 해드릴게요. 여기 옆에 1-7이라고 적어 놓으실게요. 참고로 우리 편제가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네모 1. 이건 뭐냐면 챕터 1에서 이론이 나와요. 우리 문제 이 체계가 또 뒤편에 바로 뒤편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론 파트에서 이렇게 네모 1, 네모 2, 네모 3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에 관련해서 네모 1, 네모 2, 네모 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1-2-1-1번, 2-1번 그러면은 요렇게 링크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끔 네모 1에 2-1이 올 때도 있어요. 문제 편제상.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몇 다시 몇 하면은 뒤에 있는 문제, 이 뒤에 문제도 다 네모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모 몇 다시 몇 번 그런 식으로 제가 불러드릴 거니까 이걸 참고해서 그 해당 란에다가 제가 적는 란에다 체킹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뭐는 그런 의미다.
자, 넘어가고. 자, 3번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첫 번째 점에서 국제적 비교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 그리고 두 번째 국제적 상호 이해 가능성 증진, 그리고 세 번째 점에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여. 국제회계기준은요, 그러니까 단일하게 유나이트 해보자 뭐 그런 거야. 통일적으로 얘를 갖고 하나의 자료를 각국마다 그 회계 기준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만 하면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기준을 그 나라 기준의 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번역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처럼 변경시켜줘야 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그게 다 비용이고, 그죠? 그런 거를 좀 낮춰주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표현들, 아무래도 비교 가능성, 하나의 단일한 기준 갖고 우리가 회계 기준 처리를 하자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좋아질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좀 믿을 수 있겠는데 비교가 되니까 신뢰성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럼 이해도 당연히 높아질 거예요. 하나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본시장, 우리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하듯이 자본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죠. 예,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다. 여기에는 1-1. 자, 그 다음 4번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국제회계 기준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국제회계 기준 밑줄 하시고, 원칙이라는 건요, 근원 원자예요. 근원. 원칙의 원자는 근원 원이다. 영어로는 베이스. 네, 이런 의미. 이 말은 원칙의 가이드라인은 제공할 테니까 그 디테일은 알아서 그 기업회계 담당자가 해주세요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량이 부여된다. to 누구에게? 지금 보면은 여기 회계 담당자. to 회계 담당자. 이 회계 담당자한테 재량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원칙만 제공할게.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회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회계 담당자한테 맡긴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밑줄하면 회계 담당자 밑줄하시고 그 옆에 경제적 실질, 그리고 그 옆에 범위 내에서 회계 처리, 경제적 실질 내에서 범위 내에서 회계 처리하게끔 하는 것이 원칙 중심. 그러니까 표시 방법은 좀 다양하게 인정하겠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두 번째 점,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예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그 베이직으로 삼고 있는데 그 밑줄 하시고 기본 재무제표는 이퀄 연결 재무제표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그룹 전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2001년 이럴 때 엔론 사태라는 게 있었고, 2008년에는 순간 생각이 안 나네.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런 게 생겼었는데, 그게 본질이 뭐냐면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놓고 본사에서 생기는 어떤 부채나 손실, 그런 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건 다 SPC 쪽에 몰아넣고 본사 기준으로는 자산과 이익이 풍부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봤었던 그런 일들. 한마디로 분리를 해놓고 예쁜 것만 본사 기준으로 보내놓고 좀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은 부채나 손실 이런 것들은 SPC를 별도로 설립해서 그쪽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나눠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그렇게 좀 혼돈을 주게 했었던 그런 자료를 막고자 기본 재무제표,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를 기준으로 여러 기기적인 기업이 있을 경우에 이걸 좀 합해서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그룹 전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되는 거고, 그래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으면 이걸 한 개의 단일한 실체로 보자. 그렇게 해서 기본 재무제표는 연결 방식으로 신고를 해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룹 전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자, 세 번째 점, 공정가치 적용 확대. 바로 밑에 장부가 시드원가보다는 현재의 자산 가치에 초점. 그러니까 뭐냐면 실시간적으로 이것의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체킹해보자는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있을까 하는데 이게 보다 좀 경제적 실질에 가깝다라고 판단해서인지 공정가치를 최대한 체킹해서 그것만큼 이건 지금 얼마짜리일까를 체킹해보자는 거예요. 그 기말 단위로. 그렇게 뭐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도 뭐 재평가하는 거 있는데, 아무튼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시켰다. 취득원가는 그때 얼마 주고 사왔어요 개념이거든요.
그때 최초에 취득 당시 얼마 주고 사왔어요 개념이고 공정가치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게 얼마일까? 여기서 지금이라는 거는 기말, 뭐 12월 말일자, X1년도 12월 말일자 기준 얼마일까? 그래서 장부원가 to 공정가치로 한번 체크해서 올라갔으면 올라갔다, 떨어졌으면 떨어졌다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점, 공시의 강화. 공시의 강화. 그래서 맨 밑에 주석 공시 강화 이 정도 밑줄 그을게요. 아무래도 공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하면은 주석 공시 같은 걸로 그럼 아무래도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올라가겠죠. 그걸 위해서 공시도 강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지금 기존에 쓰던 건 어땠냐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밑줄 그으시고 규칙 중심이에요. 규칙. 여기서 규는 법규자예요. 법. 법이고 법은 must죠. 영어로 하면 must 아이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돼. 디테일을 이렇게 해야지만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재량은 덜 부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 세분류까지 규정.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이런 회계 그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 하는 수 디테일까지 규정해 놓은 거. 그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그렇게 컨셉을 잡으시고 두 번째 칸에서는 여기선 기본이 그냥 개별 재무제표예요. 개별 그 기업 단위로 보고해라.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랑 좀 대비가 되죠. 양쪽이. 자, 그다음 세 번째. 제한적인 공정가치 적용 밑줄. 제한적인 공정가치 적용. 얘처럼 국제회계 기준처럼 이렇게 넓은 범위로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해야 유형자산 재평가 아니면 금융자산부채 요 정도만 공정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공시죠. 제한 공시 밑줄. 제한 공시. 요 정도 느낌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 국제 회계 기준은 뭔가 좀 더 디테일, 그냥 원칙 중심이긴 하지만 좀 더 할 일들이 많아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이걸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상장사 기준으로만 처리하고 있어요. 비용 부담이 더 아무래도 많겠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좀 더 비용 부담이나 시간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장사 기준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 문제 체킹을 1-1은 해드렸고, 자, 이쯤에 1-2, 1-3, 1-8 네, 체킹해 주시고, 자, 네모 2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얘는 메모로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주실게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개념 체계라 하면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다. 국제회계 기준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자, 1번 개념 체계 목적 보시면 끝에쯤에 재무보고 기초 개념 정립. 재무보고 기초 개념 정립.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냐면 첫 번째 회계기준 제정기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점에서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쭉 가시다가 기준 제정, 그 다음 줄에 개정 검토. 이럴 때 이 개념 체계,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될 때는 이 개념 체계를 보고 참고 하라는 거예요. 혹은 개정을 위해서거나. 자, 그 다음에 작성자. 재무제표 작성자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밑줄하시고 기준 적용 혹은 기준이 없어. 미비한 거래야. 그럴 때는 그때 회계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쨌든 가이드라인의 역할이긴 하니까.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감사인. 끝에 감사인의 의견 형성에 도움.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재무제표 이용자에는 좀 가셔서 이용자가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에서는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이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위의 개념 체계는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밑줄 어떤 경우에도 기준에 우선할 수는 없다. 기준이 우선이고요. 그게 없거나 미비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 체계를 좀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컨셉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준이 있으면 그 아이가 먼저예요. 기준 우선주의. 개념 체계는 후차적으로 적용하는 거다. 자,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이걸 왜 만드냐? 자, 첫 번째 정보 수요에서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걸 거기서 기타 채권자까지 묶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 그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분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 네, 이게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 오른쪽 쯤에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그죠? 스페셜,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으로 내 니즈에 맞춰서 좀 만들어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일반 그 기업에게. 그러다 보니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 거고. 자, 두 번째 점에 그럼 보고기업의 경영진은 쭉 가시다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왜 이럴까요? 여기도 내용 있지만 재무정보를 내부에서도 구할 수 있다. 이 이유 때문인데 아까 표현 드린 관리회계가 있잖아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어떤 미래의 예측,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는 표시되지 않은 내용들도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구하기 쉽겠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재무 체계상의 자료가 반드시 머스트 아이템이야 이러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회계를 통해서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거기에만 의존할 필요 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꼭 이렇게 기대서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 밑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그렇지만 주요 이용자가 그 다음 줄 모든 정보를 제공하진 않으며 뭐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제공할 수도 없죠. 예, 그 모든 정보를 어떤 재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뭐 회계적 사건을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주석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주석은 정말 회계상 거래로 담기지 않는 것까지도 이런저런 해서 좀 플러스 알파로 좀 적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많은 걸 다 적을 수는 없겠죠. 지침 하에서만 적는다. 뭐 그 정도로 느끼시면 될 거겠고. 그다음 제공하는 정보가 뭐냐 보시면 이걸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경제적 자원 위에다가 자산. 청구권은요. 부채랑 자본 이렇게 적어 놓으실게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BS가 있어요. 그래서 차변 쪽은 자산이 오죠. 자산이 저런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는 바인 거고 비유동, 뭐 유동, 비유동 이렇게 나눠서 어떤 식으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고 대변 쪽은 자금의 조달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냐. 먼저 부채를 통해서 조달될 수 있을 것이고 자본을 통해서 조달될 수도 있어요. 이때 부채는 궁극적으로 채권자 몫이잖아요. 은행들 이런 곳에 채권자 몫인 거고 이 자본은 주주 몫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아니라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해줘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 거고 주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컨셉이다. 그래서 자원,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부르고 있다. 결국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2-6, 1-4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문제 체킹해 주시고 자, 3번 기본 가정과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양가로 1번 기본 가정.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요거 하나요. 가정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밑줄 먼저 그으면 첫 번째 줄에 청산, 사업 축소 등을 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시간 존속한다는 걸 가정.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적 원가 평가의 근거를 제공. 네. 그러니까 기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만 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만 하고 문 닫자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작을 했으면은 계속해서 그 자신들의 영리 추구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하겠죠. 그래서 계속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청산이나 사업 축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계속 기업의 가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 컨셉인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는 뭐냐면 역사란 이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쌓이겠죠. 그럼 과거에 취득했었던 그때 그거 얼마 주고 샀어라는 그 자산들의 개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역사적 원가라는 건 취득 당시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취득 당시의 원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쌓일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과거에 샀던 게 얼마 주고 샀지라는 취득 당시 원가의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원가 평가의 근거를 제공한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에서요 국제 회계 기준 그 개념 체계 계속 기업의 가정만을 유일한 기본 가정으로 규정.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까지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가정을.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 기업의 가정만을 한대요. 발생주의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회계, 즉 재무회계에서는 발생주의가 당연한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랄까 그런 식으로 좀 발생주의 개념은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 가정치로서. 그래서 IFRS 자체가 진짜 원칙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원칙적인 딱 계속 기업으로만 우리 가는 거야 라는 그것만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발생주의처럼 약간 당연한 컨셉의 느낌은 좀 그냥 굳이 가정으로 넣진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 내용들이 좀 빡빡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 갖고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양가로 이번부터는 좀 쉬었다고 하겠습니다.